보영이 내가 키울게요. 양육권 나한테 줘요. 내 양육권 주면 되시네. 양육비 뭐 이런 거는 못 준다. 이 나이에 따돌림이나 당하고 나이 많다고 잘리기나 하고 참 서럽네.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는 우리는 뭐 망하는 소리가 뭐고 이거? 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누구 엄마라고 불리는 게 참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뿌듯할 때가 많거든요. 자, 이번 사연은요, 엄마이기 때문에 힘든 결정을 내린 의뢰인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이제 엄마랑 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제 딸인 보미와 남편의 딸인 보영이까지 4식구가 있는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2년 전 보영이가 아기일 때 재혼을 했죠. 그래서 보영이는 제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친모녀 같은데 말이죠. 너 셋이 뭐고? 누가 보면 찐모녀지간인 줄 알겠다. 여보, 또 왜 그래요? 어디서 말 듣고 가? 네가 그러니까 저것들이 애비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지. 너희는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나? 아빠 다녀오셨어요? 엎드려 절 받기가 이런 기분이네. 가서 물이나 또 온다. 내가 갖고 올게. 됐고. 야, 봄이 네가 가서 또 온다. 교중선생한테 저런 아빠가 있네요. 와. 이 봐라, 이 봐. 한 손으로 퇴. 이게 바로 네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기다. 아니, 5살 애가 그럴 수도 있지. 5살 애가. 요즘은 애들이 어른보다 더 똑똑한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고. 안 되겠다. 오늘 정신교육 한번 맞자. 너희들 무릎 꿇어라. 얼른 무릎 안 꿇어! 아유. 아유, 저런 것은 훈육이라고 할 수도 정신을 없겠는데요. 뭐안 꿇어. 오늘 내 주먹 맛을 봐야 네가 말을 알아들을 거야. 어? 확 막 이걸 막. 아니다, 너 그렇게. 교육이 안 좋을 것 그치. 같아요. 진작에 이럴 것이지. 씨. 너희들 내가 밥 다 먹고 올 때까지 셋이서 딱 그대로 있어라.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 생활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탓에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유, 너무 딱합니다. 봄이야, 보영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엄마 나 짜장면. 봄이는 엄마 저기 아빠. 어? 아니다. 봄이 네가 잘못 본 거다.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아빠다 아빠. 너는 이 시간에 여서 애들 데리고 뭐하노? 애들 어린이집 맞춰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누군? 딱 보면 모르겠나.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겠나. 아이고, 하여튼 이 머리 나쁜 건 어디서나 티가 나요. 애들 앞에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와, 애들도 알 건 알아요 지금. 여보! 이 옆에 내가 이 기차 한 통을 삶아 먹었나. 나 봄이 데리고 나가요.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 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래, 잘 가라. 어? 잘 가라. 잘 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가.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보영이 그 여자가 잘 키워주겠지. 두고 딸 생각을 하네. 여보세요? 엄마 언제 와? 보영이 기다리는데. 보영아.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응, 엄마 보고 싶어. 아줌마가 잘해주지. 아줌마가 밥도 안 주고 예쁜 옷도 안 입혀줘. 밥도 안 준다고? 응, 엄마. 보영이니 엄마랑 지금 통화하나? 여보세요. 애 밥을 왜 안 줘요? 안 주기는 뭘? 이 친자식도 아닌데 니 꼭 엄마처럼 군다. 보영이 내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말을 그렇게. 됐고, 뭐 그나저나 이혼은 언제 할 거고? 당장 합시다. 서류 보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보영이 내가 키울게요. 양육권 나한테 줘요. 양육권? 네가 친엄마도 아닌데 무슨 양육권을 가진단 말이고.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보영이 양육권 안 주면 나 이혼 안 해요. 그럼 내 양육권 주는 대신에 양육비 뭐 이런 거는 못 준다. 어? 그래도 데리고 갈 거면 데리고 가고. 당신 밑에 있으면 맨날 때리고 구박하고 눈에 훤한데 내가 키울게 보영이. 야, 그거 잘 됐네. 내가 네 덕분에 혹을 떼게 생겼네. 아, 참, 어떻게 당신. 혹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요. 내가 왜? 이제 보미는 학교 입학할 거고 보영이는 발달이 영 늦어서 걱정이네. 치료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비싸서. 엄마. 보영이 아빠한테서는 전혀 연락이 없나? 연락은 고사하고 애들 얼굴 한 번을 보러 안 오는 인간이다. 양육비라도 좀 받으면 어떻노? 이혼할 때 안 받는다 했는데 뭐. 그때는 그때고 보영이가 지금 발달이 느려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니까. 친아빠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가? 잘 생각해봐라. 네. 수백 수천 번의 고민 끝에 저는 보영이 아빠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보영이를 친딸처럼 여기는 걸 아는 전 남편은 보란 듯이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으로 저에게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친엄마가 아닌 제가 이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요즘 참 흉흉한 사건들 많은데 이런 엄마가 있습니다. 의붓 딸을 내 자식처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은 엄마 하은주 씨의 사연인데 보는 엄마 같은 엄마로서 너무나 공감이 돼서 이 사건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하은주 씨는 딸 보미를 데리고 박동준 씨는 딸 보영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동준 씨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 급기야 외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네. 하은주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의붓딸인 보영이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니다. 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딸 보영이의 발달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하은주 씨는 남편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전 남편인 박동주 씨는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은주 씨가 의붓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은주 씨가 뭐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은주 씨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현재는 친부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권 상실 선고 심판을 통해서 친부의 친권을 빼앗아야 됩니다. 네. 친권 상실은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칠 때 친권자의 친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례상 박동준과 같은 경우라면 친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외도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또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친권 상실은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 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아마 이 사례는 아동 학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의뢰인 하은주님은 보영이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사례처럼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은주 씨는 보영이의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친권이나 양육권의 개념이 아니라 미성년 후견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들이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에서 보면 전 남편인 박동준 씨가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딸 보영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훨씬 나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 변경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남편은 친권을 박탈당한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덧붙여 양육자 선정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양육자를 정하는 건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아이를 친밀하게 양육해온 사람, 아이가 원하는 사람,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이한테 좀 유리하게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이가 기준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좀 한시름이 놓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은주 씨가 제기한 이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이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혼할 때 분명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안처럼 친권 상실이 된다고 해서 친권 상실이 친자 관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친부에게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일반 이혼의 경우에도 부모는 이혼해도 아이는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양육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네. 매우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겁니다. 결국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양육비가 증가될 사정 변경이 충분한 경우라면 양육비 변경은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치료비든 뭐든 양육비의 변동이 생긴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은 이혼 이후에 그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사안처럼 애초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이혼한 경우에는 받지 않기로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안과 달리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따로 없었던 경우라면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몽땅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별도의 협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당연합니다. 그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이혼을 편히 하려는 마음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목숨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비양육자는 미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목숨이라는 말이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준표가 있네요. 네, 일단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매달 세전 275만 원을 벌고 아빠가 세전 275만 원을 버는 가정이 있다고 치면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이 5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만약에 6세와 8세 아이들을 2명 키운다면 평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대략 13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네네. 이 경우 비양육자가 130만 원 가량을 다 지급한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중 절반 가량은 비양육자인 엄마가 부담을 합니다. 네. 결국 엄마가 자녀 2명을 키우는 경우라면 아빠가 자녀 1인당 65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뉴스를 보면은 법원에서 양육비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마저도 주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또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같은 추가 조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16446621 양육비 이행 관련에 전화를 하시면 모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형편이 어려운 경우라면 양육비 이용 관련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부모 가정의 약 80%가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80%면은 10명에 8명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 심각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보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지를 않으려고 주소를 변경하고 위장 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정말 치사한 일까지 있기는 한데 악질이다. 사실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은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송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것으로 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임의로 우편물을 받았다고 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럴 때는 감치명령을 법원에서 내릴 수도 있는데요.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장에 구속시켜버리는 명령입니다. 와, 이거 그러면 구속인데요, 구속. 아주 강력한데요. 예, 그런데 감치명령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한테 직접 송달이 되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위장전입은 이 감치명령의 수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위장전입을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개정법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양육비 이행 개정법은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고 출국금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올해 6월 중에 나머지는 7월 중에 시행될 겁니다. 네. 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법이 또 개정됐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꼭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인 하은주 씨에게 한번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예, 우리 은주 씨는 정말 친딸처럼 보영이를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엄마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의뢰하신 양육비 변경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피 같은 양육비 포기하지 마시고 양육비 미지급자는 끝까지 추격하시기 바랍니다. 와, 큰일이네. 정리해고 되면서 받았던 돈도 다 써가는데 집사람 병원비에 딸내미 학원비까지 들어가야 될 돈은 천진데 나이 때문에 취직은 안 되고. 아, 정리해고를 당하셨네요. 아유. 일자리 검색. 나도 신청 한번 해볼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단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거 마상 눈치 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될 오도일 씨. 반갑습니다. 오도일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일수이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예. 도일 씨가 나이는 많아도 여기서는 제일 막내니까 여기 선배님들한테 일 좀 잘 배우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은 했지만 시작은 좋았습니다. 취업을 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죠.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이러면 작업 속도 늦어진다고 예. 죄송합니다.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예. 아니 지금 며칠째인데 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오래 걸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에휴, 이래서 나이 든 사람은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옆에서 계속 도와줍니까? 저기로 가서 바닥 청소나 좀 하세요. 예? 왜요? 불만 있습니까? 선배가 하라면 해야지. 요즘에도 저런 선배가 있습니까? 심한데요. 진짜 오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그리고 손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노? 안 그만두나? 내 같으면 눈치껏 그만둔다. 하긴 좀 둔하긴 둔하더라. 내가 서툴러서 그러려니 열심히 해서 버텨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기 민수 씨, 나 일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기요.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무시를 하고. 너무하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나? 오늘 뭐 먹지? 얼큰하게 국밥 한 그릇 합시다. 가자. 날이 갈수록 동료들의 따돌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같이 밥은 먹어야죠. 너무한데요, 왕따가. 오도일 씨, 예, 사장님.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오? 근데 갑자기 왜? 나이도 많고 일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나? 퇴직금이란요. 오도일 씨 근무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당연히 퇴직금이 없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나오지 말라 그러고 퇴직금도 안 준다니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12개월 될 때 그랬나 보네요. 참 서럽다 서러워. 너희들은 어디 나이 안 먹는 줄 아나? 이 나이에 따돌림이나 당하고 나이 많다고 잘리기나 하고 참 서럽네. 이제 어찌해야 되노? 경식 씨 오랜만입니다. 재취업한 데는 잘 다니고 계십니까? 저 거기서 잘렸어요. 아니 왜요? 그렇게 됐어요. 도일 씨는요? 사실 저도 나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해고도 해고지만 나이 많고 일도 못한다고 참 사람을 따돌리더라고요. 참나. 진짜 뭐 그런 데가 다 있노.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봤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요? 저도 신청해놨는데 도일 씨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고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뭐고?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이가? 억울한 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어렵게 재취업을 했는데 또 해고를 당한 오도일 씨의 사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도일 씨는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 어렵게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한 곳은 목공소로 오도일 씨를 포함해서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도일 씨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괴롭히면서 급기야 따돌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하지만 자기가 미숙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도일 씨가 일한 지 11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도일 씨는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각하됐습니다. 그러게요. 오도일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 자, 오도일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왜 각하가 된 걸까요? 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제가 봐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이 상황으로 봐선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하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회사 근로자 수가 적으면 부당해고여도 구제를 못 받는 겁니까? 네,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오도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구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나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를 위해서 항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 법원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보통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 지나셨더라면 이때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 뭐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일 씨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연을 보면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도일 씨의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또 이 화면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분명 채용할 때 오도일 씨의 나이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어떻게 좀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해고라는 것은 근로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해고에도 어떤 사유로 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고의 종류가 조금 나뉩니다. 여기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만둬 하는 게 해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한 측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 네. 또는 질병 또는 업무 능력이 너무나 저하되었다. 동료 직원과 부조화가 된다.
또는 회사의 폐업 같은 사정으로 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에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징계해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정한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한 것이 사규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바로 징계해고가 되겠습니다. 네. 통상해고 또 징계해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해고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 정리해고가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법에서는 이것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긴박한 경영 상황을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상의 협의를 하고 가급적 해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력 감축을 해야만 할 때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하는 해고입니다. 네. 자, 일단 오도일 씨의 경우에서 보면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통상해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또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의 근무를 했다면 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길 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요. 예. 해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면 처음부터 해고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고 기간 동안에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수 있을 임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해고 기간이라는 것은 계속 근로 기간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일 씨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네.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처음 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오. 또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때 그 사업장의 상시 근무 인원이 중요했잖아요. 그럼 요 퇴직금 받을 때도 그 근로 인원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과거에는 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만약에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2010년 12월 1일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50%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 100%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오도일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당해고도 부당해고지만 직장 내 따돌림이 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 마련이 된다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마련이 되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문가이신 남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서 신설된 규정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법 개정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경험한 20에서 64세의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에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73.3%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인데 이럴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10명 중에 7명이면은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자, 이 따돌림에도 보면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따돌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 환경 자체를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폭행, 협박,
지속적인 폭언 이런 것은 물론이고 아까 도일 씨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또 안 주거나 또는 어떤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렇게 오도일 씨한테 가해진 것처럼 직장 내에 따돌림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절차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그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일 씨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반드시 회사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항상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 이 괴롭힘을 당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녹음을 하시던가 정말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날 퇴근을 하셔서 집에서 일기 형식으로 글이라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증거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증거 수집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일지를 쓰더라도 써놔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이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재취업에 성공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따돌림을 당해 부당해고까지 당한 오도일 씨에게 마지막으로 해결책 속 시원히 내려주시죠. 우리 도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이가 단순히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위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사실 당하신 거거든요. 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적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하시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증거로서는 가족들의 진술서도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임금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 청구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향기 좋은데? 인테리어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내 가게도 이래 꾸미면 좋겠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가게 자리입니다. 원래 꽃집을 하던 곳인데 사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게를 내놓으셨어요. 편하게 보세요. 네. 가게가 참 깔끔하네요. 그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은 바로 카페 장사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그럼요. 여기 요 앞에 직장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상권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잘 나왔는데 정식 계약하시죠. 예, 그럴게요. 근데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대출 받고 나서 잔금 입금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인테리어 먼저 들어가시고 대출 나오는 대로 잔금 보내실 수 있게 주인분에게 잘 말씀드릴게요. 아유, 그래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게 네. 좀 걸리네요. 제가 여기서 카페를 하려고요. 커피, 빵, 과자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돼서 거기에 맞게 조금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뭐 둘러보니까 딱히 뭐 손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주방만 조금 감각적인 스타일로 바꾸면 좋겠네요. 이 커피 머신이랑 오븐기를 좀 놓아야 되거든요. 아, 네. 맞다. 제가 인테리어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오, 이런 스타일도 딱 좋네요. 그러면 제가 주방 사이즈 좀 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네. 이게
뭐지? 내용 증명? 2층 빵집이 왜?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약정? 빵집에서 음료도 판매하니까 동종 업종인데 카페 기업에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린데? 참 날벼락 같은 예. 일이죠. 카페 개업은 내 꿈인데 대출도 받았고 인테리어도 이미 들어갔는데 개업을 못하면 어쩌노? 안 되겠다. 나도 내용 증명 보내야겠다. 저는 매수 당시 관리 규약 존재 여부는 알지 못했고 매도인과 중개인 오상준 씨로부터도 전혀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줬어야지. 몰랐다는데 뭐 어쩌겠노? 관리 규약을 몰랐다고? 아니 상가에 들어왔으면 상가 규약을 따라야지. 이 사람이 안 되겠네.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는 우리는 뭐 망하나 소리가 뭐고 이거? 이대로는 가만 안 두겠어. 빵집 사장님도 화가 많이 나셨네요. 드디어 내 가게 오픈이네. 떨린다. 그래,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첫 개시 대박 나자. 아자 아자. 이게 뭐지?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 정호주는 남수지를 상대로 상가 관리 규약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남수지의 카페 개업을 위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 뭐? 100만 원씩 보상해야 된다고? 아니, 카페랑 빵집이랑 어떻게 같은 업종이고? 아 진짜.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자,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상가 안에 있는 카페와 빵집의 분쟁이네요. 네, 상황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수지 씨는 소원이었던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상가에 가게를 매매하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가에 있는 정호준 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빵집과 판매 제품이 겹친다는 이유로 상가 규약에 근거를 해서 카페 개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남수지 씨는 매매 계약 당시에 이런 규약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카페와 빵집은 같은 업종이 아니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강행을 했죠. 네. 그러자 빵집 사장인 정호준 씨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수지 씨가 사전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고 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제가 맡아서 오늘 명쾌하게 네.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카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분식집이라든지 휴대폰 가게, 치킨집, 뭐 병의원, 학원이라든지 일체의 이 상가에 들어가는 업종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오늘 방송 귀 기울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은 뭔가 선생님 말씀처럼 혹하게 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게 상가 관리 규약이거든요. 이거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상가 관리 규약이란 말 그대로 상가 내부의 자치 규약이지요. 네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규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101호, 102호, 103호실처럼 이렇게 개별 호실로 나누어서 등기를 하는 그런 유형의 건물인데 네.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집합건물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다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네.
이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고 예, 예. 상가에는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동종 업종이 한 상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카페 옆에 카페 혹은 카페 옆에 빵집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상가 관리 규약으로 동종 업종의 그런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가 관리 규약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할 수 있고 네. 동종 업종이 개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컨대 이 건물에는 새로운 빵집을 개업하려면 기존 빵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뭐 101호실은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제한도 모두 유효한 것이고요. 실제로 대법원도 상가 관리 규약을 통해서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상가 관리 규약 같은 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효력이요 의외로 강력한데 상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미치고요. 그리고 새롭게 상가를 매수한 사람도 이에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임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시면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달리 생각을 해서 그 상가 관리 규약을 이용해서 기존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텃세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드라마의 남수지 씨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 정호준 씨 행동이 일종의 텃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내 돈을 투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을 개업을 하겠다는데 왜 기존 상인들이 못하게 막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법에서 상가 관리 규약을 통해서 특정 업종, 동종 업종을 제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 상인들이 있고 새롭게 진입한 상인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사실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정보를 얻는 쪽은 새로 뒤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새로운 트렌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가게가 있다면 그걸 피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기존의 상인들은 뒤에 나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기존 상권에 침투하게 되면 기존 상권의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가 관리 규약을 통한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대체로 새로운 가게가 보면 인테리어도 우수하고 그렇죠. 또 판촉 활동도 우수한 경우가 많지 예. 않습니까? 소비자들도 새로운 가게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는 기존 상권을 보호해야 될 가치도 크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사실 이게 상가 관리 규약으로 인한 동종 업종을 제한한다. 근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법도 이게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규정도 많은데 오늘 주제는 사실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 알았던 경우라도 다 몰랐다고 잡아떼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새로 가게를 들어오신 분들은 미리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빵집 사장이 낸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를 하고 카페 개업을 못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예. 우리 남수지 씨의 경우에는 카페를 개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기존 상인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종이 개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사실 남수지 씨의 카페와 이 정호준 씨의 빵집이 이 동종 업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바게트, 뭐 무슨 베이커리에 이 빵집을 가시면 커피나 음료를 팔고 있잖아요. 또 카페에도 가면 간단한 쿠키나 비스킷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같은 것을 살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업종이 좀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메뉴가 서로 유사한 정도이지 동종 업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즉 매출을 구성하는 중요 판매 상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도 대체로 이 동종 업종의 범위를 볼 때는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로 파느냐, 커피를 주로 파느냐 그 차이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빵과 카페가 네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메뉴이긴 하지만 주력 업종, 매출을 그러니까. 구성하는 주력 네. 업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종 업종이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단지 메뉴가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동종 업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동종 업종인지 여부는 뭐 상품이나 이 서비스의 성질, 그리고 고객의 구성이나 영업의 방식, 경쟁의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바로는 지금 의뢰인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개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 사건에서는 동종 업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예.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컨대 커피 전문점, 예. 버블티 가게 어떤가요? 같은 거 아닙니까? 버블티 가게도 커피 파니까요. 그렇죠? 흑당 라떼 파는 흑당 커피 가게는요? 오, 그러네요. 좀 애매하죠. 네. 자, 일식집과 초밥집, 와, 이거 애매하다. 분식집인데 뭐 떡볶이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예. 그렇죠? 중국집과 탕수육 전문점. 와, 머리 아픈데요. 또 영어 학원인데 어른들 대상으로는 토익 학원과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영어 학원. 유사하지만 동종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개별 사건마다 이 법원의 판단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업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파느냐, 그건 실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상가 매매할 때는 진짜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이 상가를 인수하실 때 원래 가게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같은 건물 안에 비슷한 업종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경우라면 관리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상가 내부의 자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외부의 제3자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미리 관리사무소라든지 중개인을 통해서 혹시 상가 관리 규약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상가 관리 규약을 모르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럼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개업이 좌절이 되었다고 예. 하면 결국 계약 당시의 매도인이라든지 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아, 예. 그런데 사실 매도인이나 중개인은 어떤 건물을 돈 받고 넘겨주고 또 거래를 중개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매수인이 나중에 어떠한 업종으로 개업을 할 건지는 사실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 특정 업종을 언급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 드라마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예. 남수지 씨는 분명히 카페를 개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중개인에게 했었어요. 했죠. 예. 그리고 중개인은 관리 규약이란 얘기는 꺼내지 않고 카페를 하면 잘 될 거다 네, 이런 네. 말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가 관리 규약에서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나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매수인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인분들도요. 이 점을 좀 간과하기 쉬운데 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중개인분들이 계시다면 상가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그럼 남수지 씨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신 것 같고 상가를 새롭게 매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우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규 창업이나 이전 개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상가 관리 규약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고 영업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위험이라든지 소송의 위험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변에 변호사를 찾아보셔서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더 로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